동아시아 문화의 뿌리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하는 것은 두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알파벳 이야기를 했고, 근데 단어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다라는 두 번째 주제. 베트남어, 한국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뭐 대만, 뭐 홍콩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폭넓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국 언어가 왜 단어가 같게 됐고 발음은 왜 다를까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데, 지금 네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자가 다 다르죠. 한국어는 한글, 일본어는 히라카나 가타카나, 중국어는 또 뭐 중국어 그대로 한자를 쓰죠. 중국은 대만은 정체를 쓰고, 홍콩도 정체를 쓰고, 베트남어는 이제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만든 라틴어 계열의 문자를 쓰고,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단어가 같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한국 이 고려시대 문화적 부흥기가 언제였을까? 송나라하고 교류했을 때였을까? 그럼 고려시대 그 신진 사대부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신 정권 이후에 이제 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했는데, 신진 사대부의 등장은 학자층, 다시 옛날에 무신 정권에서의 문신,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이제 문신에게 너무 이제 하대를 받다가 무신이 이제 열받아서 문신을 싹 다 죽이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정치 체계를 잡아가는 건데, 그렇지만 문신의 뿌리가 사라진 거는 아니죠. 문신의 뿌리가 이제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신의 뿌리가 이제 있었고, 그 뿌리가 이제 고려 시대 말까지 오면, 어떻게 보면은 음, 고려 시대 말까지 오면은 이제 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근데 여기는 너무 1300, 1200년대니까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단어가 같은 이유를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뒤로 가요. 그러면은 아, 그 고려 초기에 이제 그 태해정광 경성무 그죠? 광종 때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르네상스 시대가 보통 12세기, 13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려 시대 기준일 거예요. 고려 시대. 예를 들어서 당송,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가는 그 중국에서는 당송 시대. 그리고 그 일본은 전국 시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일본이 그 통일이 안 됐으니까. 일본의 통일은 그 우리가 임진왜란 겪기 전의 이야기니까. 베트남도 이 12세기, 13세기에는 대월국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남부 쪽에는 참파라는 나라가 있었고, 참파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볼 수 없는, 오히려 저쪽 동남아 쪽에 있는 크메르 쪽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12, 13세기 서부의 르네상스 시대에 동아시아의 역사를 한번 보면, 그러면 동아시아도 르네상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 나름이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의 부흥이라는 의미니까 문의 부흥 개념이 동아시아에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시기에 과연 동아시아는 어떤 문자를 쓰고 있느냐? 첫 번째,
중국은 한자를 썼다. 맞는 얘기죠. 이게 송나라 기준으로. 그러면은 고려는 어떤 문자를 썼느냐? 그때는 한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고려는 아마 신라 때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던 이두라는 것을 활용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려 시대에 뭐 팔만대장경 같은 직지심체의견이나 통일신라 어쨌든 팔만대장경은 고려 거니까 그런 어떤 대역사가 불교국으로서의 그 개념으로서 이제 그 고려도 한자를 썼다라는 거. 결국에는 한자. 근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사실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조금 일찍 나오는 거예요. 9세기 정도에 나오는데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신라 시대 이두 문자처럼 그 신라의 이두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독특하게 일본은 그 이두 문자를 히라카나나 가타카나로 발전을 시켜서 문자 체계를 완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하고 이제 같이 교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두 문자보다는 그냥 한자가 더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한자로 계속 쓴 거죠. 결국에는 한자 베이스인 거예요. 고려 시대는. 그리고 이제 대월이라는 베트남은 어떠냐? 베트남 역시도 11세기, 13세기까지는 결국에는 한자를 쓴 거예요. 계속해서. 보통 17세기 정도에 이제 라틴 계열의 문자가 등장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13세기나 4세기에서 17세기 쭈놈이라고 이제 한자에 한자를 덧붙이는 한자를 써요. 그게 이제 독특한데, 독특하지만 한자 베이스인데 또 한자를 붙였으니까 한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문자가 태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문서가 이게 그 13세기부터 18세기 정도까지면 한 3, 400년 계속 사용됐던 거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한자를 쓰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자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이제 어, 한자에 한자를 더해서 우리만의 글을 만든다.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의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글이 창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그 12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는 12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는 서로 말은 다르지만 문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자라는 베이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당나라, 송나라 다르고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바뀌니까 통일신라, 고려 다르고 일본은 전국 시대였고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고 베트남은 대월이라는 나라였었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그 한자라는 문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엄청난 시대를 한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수백 년, 문화적으로 한자를 쓰다 보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라는 건 뭐냐면 곧 단어인 거죠, 단어. 그리고 단어, 문장인 거예요. 구 문장이면 뭐야? 문장 자체가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책이 되고 모든 글이 다 한자로 돼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단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몇이 그때 12세기면은 뭐 1200년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국 800년 지난 거예요. 8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단어는. 하지만 말이 틀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이 창제가 되고, 뭐 어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한글이 이제 주요 문자가 된 거고, 베트남 역시도 라틴어 계열의 문자가 주요 문자가 되고, 일본은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문자가 되고, 중국은 간체, 그 다음에 정체, 이렇게 이제 그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단어는 같은 단어가 많다라는 그 대부분의 단어는 12세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자라는 문자로 표현된 단어, 그 표현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들.
근데 보편적으로 그 문자가 유지가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품사라고 하는 예를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그 유지가 잘 되는 거는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명사라는 거는 명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을 얘기한다거나 장소를 얘기한다거나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관계를 얘기한다거나 사회 조직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표현. 결국에는 이제 그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아주 많다. 얼마나 많은가? 글쎄요. 얼마나 많을까요? 상당히 많다. 뭐, 아무래도 내가 아는 범주에서 내가 지금 한국어 기준으로 아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어가 한자 베이스로 된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만 단어 정도 된다 그러면 만 단어, 1만 개의 단어가 베트남어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일본어도 똑같이 있고 중국어도 똑같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나는 발음만 알면 1만 개의 단어를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 단어 자체가. 근데 핵심은 뭐냐? 발음이 틀리다. 당연히 문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 틀리다라는 게 이제 핵심. 만약에 발음이 같다라는 거면 발음이 같으면 발음이 같으면 공부하기 아주 쉽죠. 결국에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봤을 때, 일단은 단어는 같아요. 뜻이. 근데 이제, 발음이 달라요. 근데 이제 베트남어는 라틴어계에 베트남어를 써줘야 되고, 한국어는 또 한글을 써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한국어 단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한국어 단어의 그 베이스를 베트남 단어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비교해가지고 베트남 단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 단어는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근데 같은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를 우리는 다르게 읽을 뿐이야. 한국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에. 근데 경제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베트남에서 낀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같은 단어. 예를 들어서 사회 이건데 한국어는 그냥 사회 얘기하는데 사호가 이게 베트남어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다르고 쓰기도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듣고 말하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듣고 말하기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배우기 쉽네. 단어를. 단어의 뜻은 같으니까 발음만 공부하면 되네. 발음의 차이만 공부하면 되네. 근데 이게 한자 베이스라는 부분이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어가 한자는 쉽게 말하면 뜬 문자인 거예요. 한자 자체에 뜻이 들어있어요. 형 모양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대에서 경제라는 부분에서 경제라는 경이라는 말이 어떤 거를 계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영, 뭐 경제,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상경대, 상경, 어, 이런 단어들. 사회다 그러면 사회. 그러면 사회, 뭐 사회학, 어, 단어의 어떤 폭이 넓다라고 보면 되죠. 또 암sab을. 문화라고 하면 문화, 번화 같은 의미예요. 베트남어. 문이 들어가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어, 문학 있고, 문학과 있고, 예를 들어 문해력 있고, 이런 어떤 단어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장된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쓴다면 결국에는 거의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음만 정확하게, 이제 연습하고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어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잘 활용하면
만 단어 가까이 내가 이미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발음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자막을 통해서 베트남어를 읽어보니까 와닿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꾸준히 읽어보면 나중에는 단어 발음, 이 단어를 알게 되면, 이거 한국어하고 같은 단어네. 그러니까 한자 베이스 옛날 단어가 같은 뜻이네. 이렇게 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음 체계만 잘 학습을 해도 베트남어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자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하지 않죠. 한국 사람은 한자를 공부하는데 물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가깝고 성조가 있고 이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한자, 쉽게 말해 중국어를 공부하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한자는 공부하는 개념은 아니다. 일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 한국어 단어가 베트남 단어하고 같아? 이게 이런 의문을 가질 사람이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사람이 100명이면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한국 사람은 아마 10명 정도일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학습의 니즈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한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어. 특히 한국어 단어를 더 많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베트남 단어 중에 10,000단어 정도는 이미 한국어 단어에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도 발음만 한국어 발음만 공부하면 이미 단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그러면은 뭐, 아주 공부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꽤 많이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3번이나 뻑이 날 정도로 얘기를 해서, 5페이지 정도 분량이, 이 구글 보이스 타이핑이 시스템상으로 뭐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3번이나 뻑이 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음성 쓰기 죄송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임마. 그 내용 자체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한번 AI한테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 같은 단어, 명사 중에서 같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발음이 다른데 그 내용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같은 단어가 많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안내를 하는 글을 만들어 주세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AI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5, 6페이지 아직 떠드는 내용을 중간중간에 끊긴 게 있지만 AI는 그거 신경 안 쓰니까. 동아시아 동아시아 문화 속 공통어의 비밀 이런 거예요.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그 원류를 접근을 하면은 상당히 과거로 돌아간 뭐 예를 들어서 내 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발음은 다른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발음만 서로 같이 하면 되니까 요 주제로 무슨 뭐 옛날 유학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송나라에서 유학하는 공부하는 내개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요, 뭐, 코미디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러네. 다음은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공통 단어는 같고 발음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는 설명글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적 배경과 한자 공통성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속 공통어의 비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어와 한국어에는 같은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단지 발음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경제는 낀테, 이코노미, 사회, 사호의, 소사이어티, 문화는文化, 컬처, 교육, 자우즈, 에듀케이션, 과학, 과호, 문학, 문법. 네, 그렇죠. 이 단어들은 모두 한자 기반의 단어들로 동아시아 공통 문화의 산물이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거의 같습니다. 왜 단어가 같을까요?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한자는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용된 문자였습니다. 한국 고려시대 조선시까지 공식 문서는 한자로 작성된 일본, 한자를 차용하여 히라카나, 가타카나로 발전, 중국, 지금도 한자를 사용, 간체, 전체, 17세기 이전까지 한자 쭈놈 사용, 라틴 문자로 전환. 이처럼 동아시아는 문자는 달라도 단어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의 장점,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발음만 바꾸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의미 추측이 쉽습니다. 경제, 인테, 젠 다스리다, 관리, 자순. 문장 확장이 쉽습니다. 교육, 교육제도, 제도, 자주, 문화생활. 이게 단어가 거꾸로 되는 것도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도의성 원론. 학습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한국어 단어에서 한자어 찾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역사, 시각의학 등 베트남어 단어와 비교하기, 뜻이 같다는 점에 집중. 발음 차이 익히기, 한 단어씩 소리내 연습. 이중어 카드 만들기, 한쪽에는 한국어, 다른 쪽에는 베트남어 같은 핵심 메시지. 단어는 같다, 발음만 다르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한국어 학습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한국어 단어 수천 개, 수만 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한글 읽기 연습, 발음 익히기, 듣고 따라 마무리. 동아시아 4개국,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은 문화적 뿌리를 공유합니다. 특히 한자 기반 명사는 지금도 서로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단어는 이미 알고 있다면 절반은 이미 공부한 셈입니다. 이전 자신감을 가지고 발음만 연습해보세요. 차이점 6가지 중에서 이제 알파벳 다음에 이제 그 단어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다라는 주제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어의 뜻은 같은 거는 공통점이고 발음이 다르다라는 게 차이점인데 당연히 발음이 다르죠. 만약에 발음이 같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발음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발음이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발음이 같을 리가 없죠. 말이 예, 비슷한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